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AP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대표 이신혜라고 합니다. 오늘 PE, M&A는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 세션 진행을 위해서 아크인 파트너스 안성욱 대표님과 김상용 투자자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문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양력을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 건데요. 이제 대표님은 보고펀드와 VIG 파트너스 창립 멤버시고요. 이제 PE펀드 운용 경력이 15년이 넘으셔서 뭐 동양생명, BC카드, 바디프렌드 등 많은 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좋은 조언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김상용 투자자문님께서는 이제 M&A 자문 경력도 있으시고 스타트업 쪽에도 근무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또 다양한 뷰가 공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아젠다를 먼저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 투자, PE가 어떤 투자 유치 과정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지, 그리고 PE가 이제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를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시각을 갖고 투자하는지 검토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거고요. 가장 오늘 세션 중에 핵심은 이제 안 대표님이 직접 빵야TV라는 실제 기업의 IR 자료, 이제 코칭을 어떻게 해가고 IR 자료가 어떻게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IR 자료를 화면으로 띄우면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으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실시간 이제 Q&A를 받아서 바로 응대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해가는 컨셉으로 이번에는 웨비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VC와 PE의 차이가 뭔지도 헷갈리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문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VC와 PE의 공통점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그 펀드 투자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어떤 단계에 있는 어떤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VC와 PE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C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 단어 말 그대로 모험 자본이라는 뜻이고요. 그 기업이 그 성장 단계에서 좀 초기에 있는 단계.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을 영위를 하고는 있지만 향후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V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E라고 하면 바이아웃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PE는 VC와는 다르게 당연히 투자하는 대상의 성장성도 기대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그 본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아웃이라고 하면 그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바이아웃 PE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LBO를 하는 레버리지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차입을 많이 가져가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스 이퀴티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성을 기대하는 VC와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를 하는 PE의 중간 단계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면 사실은 미국이나 저희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기서 말하는 벤처 캐피탈, 그로스 에퀴티, 바이아웃, LBO 펀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프라이빗 에퀴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티라 하면 뭐냐면 공모, 흔히 아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랑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좀 다른 거고. 그러시고 일반들한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몇몇 큰 기관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걸 투자라는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의 종류들이 이제 저렇게 나눠지는 건데 사실은 저것도 되게 대충 나눠 놓은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 안에 들어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창투가 있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무슨 기술 투자가 있고 각각마다 보고 있는 관점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기술 투자는 주로 기술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 벤처 캐피탈은 그런 걸 아우르는 개념들이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 각각의 펀드들은 다 특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PE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뭐 MBK라든지 IMM이라든지 뭐 한행컴퍼니라든지 TPG라든지 이런 곳은 주로 LBO를 하고 바이아웃을 합니다. 차입을 해서 대규모 자본들을 투자를 하고 경영권을 인수해서 그 경영권을 가지고 회사의 밸류를 올려서 뭐 팔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벤처 캐피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앞쪽에서 회사들이 형성될 때 모험 자본을 집어넣고 관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안에서도 종류에 따라 관점이 다르고 바이아웃 펀드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VIG라는 곳에 있었는데 VIG는 저 4개의 카테고리로 보면 바이아웃과 LBO를 하는 곳입니다. 대신 MBK처럼 1조나 2조 이런 큰 회사라는 게 아니라 2, 3천억짜리 회사들을 주로 투자를 해요. 경영권을 가지고 밸류업을 하고 그걸로 나중에 회사를 매각해서 또는 지분을 팔아서 리턴을 남기고 그 수익을 우리 펀드에 집어넣어 주신 투자자한테 돌려주고 이런 개념들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지금 나와서 제가 아크엠 파트너스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뭘 하냐면 그로스 에퀴티를 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사실은 벤처 캐피탈보다는 프라이빗 에퀴티가 많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엔 세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CBC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꽤 있었지만 프라이빗 에퀴티를 위한 세제 혜택은 없었어요. 그거를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그 프라이빗 에퀴티가 발달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씩 양극화가 됐어요. 옛날부터 있던 벤처 캐피탈들은 꽤 많은 부분들이 계시고요. 뭐 400곳 이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PE들도 한 200곳 정도가 있어요. 근데 크로스 에퀴티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보면 더 그 포커스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소비재에만 투자할래. 뭐 나는 뭐 공장에만 투자할래. 나는 공장을 투자하는데 지금 공장을 증설하는 곳에만 투자할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 중에 좁은 영역의 투자들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하려는 거예요. 벤처를 했고 벤처 투자자들을 받았고 엔젤 투자자라든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나 아직은 프라이빗 에퀴티를 가기 전에 크기가 좀 작은 회사들.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벤처 단계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는 어느 정도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성장은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성장을 보기에는 버거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이 100명이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는 것과 300억이 넘어가는 것과 물류를 만질 때 500개를 하는 것과 5만 개를 하는 것과의 차이들 이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상의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을 누군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주로 그런 작업들은 프라이빗 에퀴티들이 많이 해요. 태생상 그렇게 많이 하고 벤처들은 모험을 걸 만한 곳이냐를 잘 보는 눈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인정을 받았고 더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커져야 되는지 조언은 필요하고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포커스된 자산 운용을 하려는 게 아크엠 파트너스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찾아가실 때 누구한테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스테이지에 있고 내가 바라는 돈은 성격이 어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얘기해야지 라는 거를 첫 번째로 VC나 프라이빗 에퀴티 중에 어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투자자 유형이 사실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컨셉의 투자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 PE 쪽, 이제 그로스 에퀴티, 바이아웃, LBO를 모두 포괄하는 컨셉의 PE들이 보통 어떤 투자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이번에 김상용 투자자문님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도표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프로젝트 펀드, 뭐 블라인드 펀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블라인드 펀드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펀드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자금을 대신 운영해 줘서 그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금을 유치를 받기 위해서 이 펀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어떤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유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펀드의 전략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려는 그 회사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딜 소싱 같은 경우에 대단히 많은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딜을 소싱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찾아 나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저희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검토를 해서 투자를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딜 엑시큐션이라고 썼는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실사라든지 그리고 뭐 협상, 이런 다양한 그 프로세스들이 아마 실무자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실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딜 익스큐션이 끝나서 저희가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 펀드에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밸류를 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그 밸류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돈을 받아왔으니까 약속한 수익률을 실현을 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자금 회수, 저희가 투자했던 그것을 다른 뭐 스트래티직 인베스터가 됐든 파이낸셜 인베스터가 됐든 또는 IPO가 됐든, 그래서 투자했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실현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저희에게 돈을 운용을 맡겼던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자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단계로 사모펀드가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애들을 하면, 사모펀드들은 이런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사모펀드 관점에서 보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 내가 어떤 기관한테 어떤 성격의 자금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금에 맞는 성격의 운영을 한 다음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기관에서 돈을 받았을 때는 10배짜리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뭐 10배 아니라 15% IR이면 충분하고, 어떤 데는 8% IR이어도 충분하고, 이런 기대 수준의 차이들이 있어요. 기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기관이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 준 돈의 성격을 가지냐에 따라서 차이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맞춘 것들을 결국 돌려드려야 되는 게 사모펀드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돌려주려면 내가 어떤 회사를 볼 것이냐,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를 보는 관점도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어떻게 돌려줄 거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프로세스를 갖고 이제 사모펀드에서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이따 저희가 논의할 그 IR 자료 쪽은 아무래도 대표님 그 투자 회사 탐색 부분에서 이제 회사들이 준비해 와야 하는 자료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이따 더 딥하게 들어갈 거니까 더 뒤에서 얘기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는 실제로 PE들은 이제 투자 회사를 탐색하실 때 그 투자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사실 잘 갖고 계시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혹은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상용 투자 자문님께서는 M&A 쪽 자문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데이터를 고객사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애널리시스까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실 부분이 뭐 실사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실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실사라는 단계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IR 자료가 뭐 부동산에 있는 뭐 이런
그 간단한 소개 자료라고 보면은 이거 내가 찾는 건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문의를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 집을 들어가는데 직접 보고 이거 뭐 물도 잘 나오는지 이런 거 다 보고 집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 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사라는 과정은 뭔가 뭐 잘못된 거를 찾거나 뭐 이런 과정은 아니고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 회사를 최대한 다양한 각도로 이해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모펀드에서 기본적으로 이 투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실사를 할 때 보는 방향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출의 성장, 회사의 성장성, 이 탑라인 그로스에 대해서 그 성장성을 컨트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진의 개선을 통한 그 바텀라인 개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양한 투자 전략이나 방향에 따라서 그 보는 그 방점을 두는 쪽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 예를 들어서 그 PE가 실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제 회계 쪽에 있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세무, 재무, 그리고 뭐 사업, 그리고 법무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모든 실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무 실사에서 매출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매출 원장 같은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제가 많이 겪었던 그 요구 사항은 뭐 제품별 또는 서비스별의 매출 구분, 또 채널별 매출 구분, 그렇죠. 그리고 또 비용 면에서는 이 분류에 따른 그 비용의 분배. 그래서 뭐 공통비 같은 거는 어느 쪽 얼마만큼 이제 귀속이 되고, 어떤 사업군 아니면 제품군에서는 어떤 매출과 어떤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요청하게 되고 보게 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그 실제로 이거를 담당하셨던 실무자분들도 실사를 진행하시면서 회사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지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각도로 이 매출이라는 걸 하나만 보더라도 다양한 각도로 보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회사에서 모두 준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이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실무자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사실 이 실사만 대행하는 TF를 따로 운영을 하실 정도의 여력이 대부분 없으시거든요. 그 말은 이제 실무자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이제 이 다양한 그 깊이 있는 자료 요구에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사를 할 때는 이러한 자료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거를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실사를 대응하시는데 훨씬 더 용이하실 겁니다. 저도 고객사를 만나보면 사실 이런 실사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ERP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원하는 자료를 바로바로 뽑아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수월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E들이 보니까 인수 후에도 이제 아무래도 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ERP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케이스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그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사모펀드는 관점이 자기들도 이제 장사인데, 그 사모펀드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성적표는 뭘로 나타나냐면 숫자로 나타납니다. 몇 배 수익을 벌었다, 또는 IRR 몇 %다. 여기 모든 것들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고 저렇게 성장했고 어떻게 됐고 다 좋아요. 뭐 어떻게 팔았고 뭐 회사가 좋아졌고, 그래도 결국 성적표는 몇 배를 벌었다예요. 또는 IRR이 얼마 나왔다. 그래서 이 펀드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를 엑셀로 쭉 매출은 이렇게 될 것 같고 비용은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얼마쯤에 이익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였으니 내가 돈을 얼마를 벌 것 같아. 앞에 투자 검토할 때는 이제 그런 거고, 끝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 난 얼마를 받으면 돼. 그 과정들을 보면 매출이 올라가는 과정도 스토리를 써야 되고, 그 스토리는 물론 다 숫자로 표현됩니다.
비용이 올라가는 과정도 비용이 올라가거나 또는 절감이 되거나 여기에 밸류업이 나타나거나 하는 것도 다 숫자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들을 다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쓰기 때문에 실제에서 요구하는 양들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스토리로 푼다는 자료가 아무래도 IR 자료로 많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KPI를 보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빵야TV라는 기업이 이제 IR 자료를 이제 대표님께 가져왔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 IR 자료라는 게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만 만들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든지 좀 포인트가 다르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안 대표님이 그 자료를 띄워놓고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로 넘어가면 이제 빵야TV 소개부터 갈까요? 그렇죠. 아니요, 여기 최초라고 써 있는 것부터 할까요? 네, 최초부터 네. 가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처음 빵야TV라는 곳을 만났을 때, 우선 이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도록 그 허락해 주신 빵야TV의 정명석 CEO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빵야TV는 뭐 하는 데냐면 그 요즘 뭐 콘서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되게 회사도 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 뵀을 때 이 자료는 처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은 뭐 보여주기 좀 정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네, 좀 창피한 자료였는데 그 첫 미팅에서 정 대표님 방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빵야는 벤처 스테이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를 어느 정도 받았고 2, 30억, 10억, 10억, 20억 정도 받았고 그 후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30억에서 50억 정도를 받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요 수준에 맞춰 볼게요. 그 벤처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리즈 A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즈 A를 원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방에 갔는데 시리즈 A를 유치하는 그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들어본 벤처들의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난 저분의 꿈을 산다. 그다음에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헝그리 해야 내 돈을 가지고 이상한 데 안 쓰고 잘할 거다. 그다음에 유니콘이 되는 데를 투자하겠다. 또는 어떤 분은 나는 관상을 보고 투자한다. 이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스테이지에는 이미 이뤄놓은 것들이 많지 않아요. 이뤄놓은 것들이 많지 않으면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저 사람이 실현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관심이 있고 이런 쪽입니다. 근데 그다음 이제 미팅을 처음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딱 처음에 저쪽에 보이는 것들이 뭐 아톰하고 뭐 이렇게 그런 피규어들이 막 있어요. 그래 뭐 엔터테인먼트 뭐 저거 하는 사람들 저런 거 좋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청년 방범대원인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무슨 정부에서 하는 무슨 협회 회장이 있고 뭐 이런 상패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저런 건 왜 저기다 놔둔 거니?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게 투자들이 보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정부에서 하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안 좋아합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치우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첫 번째 PT를 받았는데 이분이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날은 빵야TV는 어떤 기술이 있다. 뭐 저는 IT 가이가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막 그 약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비대면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는 잘한다. 끊기지 않고 잘한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1번. 두 번째는 다른 경쟁자들은 끊긴다는 얘기를 엄청 했어요. PT와 상관없이 그 두 가지 얘기로만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뭘 봐야 되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뭘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우리 자문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그런 얘기만 하시면요. 네. 저는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판단을 못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넘어가면 그 숫자로 표현이 안 되면 안 돼요.
이해하지 잘 못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결국은 꿈도 꿈이 아니라 꿈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갈 거냐는 경쟁력이라든지 그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또 결국 마지막에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뭐의 차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언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해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벤처기업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매몰돼 있으세요. 그것만 파고 있으니까.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그분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결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정 대표한테 그날 얘기한 거는 대표님 오늘 얘기하신 거 좋은데 일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두 번째는 언어가 좀 너무 틀리다. 좀 알아듣는 언어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나온 자료가 이게 그 다음 세션에 나온 자료입니다. 요거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중간중간 좀 이렇게 뭐 아직은 뭐 이렇게 채팅을 하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저기 요거는 일부러 라이브를 한 이유는 같이 좀 이렇게 쌍방향으로 뭔가 좀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좀 이렇게 해드리는 이제 저 답변을 해드리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채팅을 좀 활용을 하셔서 벌써 있군요. 네. 그러네요. 실수가 IR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못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쭉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채팅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또 제가 질문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좀 쌍방향으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첫 PT를, 이게 두 번째 PT죠. 두 번째 나름대로는 정 대표가 언어를, 그러니까 투자자의 언어에 맞춰서 해온 PT입니다. 요걸 좀 한번 볼게요. 빵야TV는 이런 곳입니다.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콘서트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많아서 뭐 이런 비대면 콘서트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고요. 다음 장 보면 회사가 몇 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09년에 서울 가요대상을 했었고 팬미팅을 했었고 K-팝 콘서트를 2007년에 했고 몇 개쯤 있죠? 네.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인데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기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체 티켓 결제 시스템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제는 뭐 누구나 결제를 하겠죠. 간단히 빵야TV에 설명을 하면 이 비대면 콘서트도 팝니다. 좌석을 팔아요. 좌석을 팔고 좌석을 판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쭉 결제를 미리 선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누구의 콘서트인지 다 아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으면 미리 캐시를 입금을 해요. 입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프리카 TV처럼 뭘 쏴줍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스트리밍 시장은 커지고 있고 음반 시장 중에 스트리밍도 커지고 있고 디지털 음악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비즈니스 모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 포인트나 스트리밍권을 구매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후에 수익 분배를 한다. 그 다음에 150개국의 전 세계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무료와 유료 아이템을 구현하고 있다. 시장 개척 및 진출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 재팬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수익 구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되게 설명이 필요하죠? 차후 계획은 매출액을 20억을 달성하고 나중에 어떻게 커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2022년에 4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력사들은 되게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투자 자금 유치는 그동안 요만큼을 유치했다는 얘기고요. 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T를 받았어요. 자, 우리 요거를 놓고 김상현 사무님께서 좀 이렇게 평가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받은 느낌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까 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한번 내러티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가 있는 꼭지들은 저는 버릴 것들은 없다고는 생각해요. 들어가야 할 내용은 들어가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좀 불친절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자로서 정말 다양한 회사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게 저희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 포매팅이나 이 보여지는 거, 뷰티파잉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는 되게 컨텐츠가 좋아도 사실은 이 보여지는 거, 이 청자 입장에서 이게 편안하게 읽히지 않으면은 사실은 내용 자체도 평가절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 내용은 있지만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 투자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이 적다.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게 일반 회사들도 이런 코칭을 받아보려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난 6월 말에 이제 VIG를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아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아직 오픈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인테리어 마치고 오픈할 것 같은데 그동안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그러니까 1000억대의 밸류를 가진 회사들 1000억에서 뭐 3000억 정도 밸류를 가진 회사들에서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서 500억대, 300억대에 있는 회사들과 만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을 만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IR 빨간펜 선생님을 그동안 좀 했어요. 그 6개월 정도를 그걸 하면서 그 중에 한 예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그게 마케팅이에요. 제가 술 사주고 밥 사주면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하고 연락을 하시면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가 어떤 돈과 어떤 성격의 돈과 어떤 규모의 돈과 어떤 스테이지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냥 빨간 펜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화라는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IR 자료와 피칭을 준비하면서 준비할 내용들은 오늘 좀 들으시면 어느 정도 좀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경 자문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슷해요. 저도 이제 커멘트를 뭐를 했었냐면 이날 이 자료를 보고 나서 그래도 고민을 좀 해왔네 지난번 거보다. 사실 그 앞에 거는 사실 좀 정 대표 미안. 상당히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정리된 거예요. 뭘 얘기했었냐면 처음에는 언어를 맞추라고 했었죠. 지금 좀 쉬워진 겁니다. 이게 아직 어려워요. 그다음에 언어를 맞추는 거에 순서들이 있어야 돼요. 결국 마지막은 돈이에요. 돈이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나중에 가져갈 거야.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길 거야. 그 이익을 보면 얼마의 몇 배를 벌게 될 테니 나한테 돈을 줘. 라고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전체로 보면. 그런 과정을 보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시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있는 시장은 뭐야? 어떤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시장 안에 나는 뭘 꿈꾸고 있어? 뭐를 생각하고 있어? 이 안에 뭐가 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경쟁자는 누가 있어? 그 사람들하고는 내가 뭐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 성장세는 이렇게 가져갈 거야.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는 비용은 어떻게 쓰고 그걸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특히나 이제 벤처 단계에 있는 회사들에게 중요한 것들은 각 스테이지별로 적당한 규모를 또는 적당한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케팅비를 얼마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잊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들을 보면 그냥 쭉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익이 막 엄청나게 남죠. 그렇진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마존을 봐도 그렇고 쿠팡을 봐도 그렇고 마켓컬리를 봐도 그렇고 오랫동안 그 앞단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성장세를 가져가려면 대단한 마케팅과 사실은 마케팅을 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한 거죠. 자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시장 안에 내 위치, 앞으로의 꿈, 그리고 경쟁력, 그걸 위해서 뭘 가지고 있고 뭘 확보해야 될 거고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 거야.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일반론이고요. 사실 우리 정 대표한테 코치한 거는 한 페이지에 한 메시지만 넣어줬으면 좋겠어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페이지 안에서 좀 설명 좀 하지. 그냥 모르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놔두지 말고 뭐라도 한마디 써줘. 써주면 이 페이지가 뭐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흐름이 왔다 갔다 해. 흐름 좀 한 흐름으로 좀 만들어줘. 그래야 듣는 사람이 부드럽게 듣고 부드럽게 넘어가지. 그래서 뭘 시켰냐면 이 전환을 좀 한번 요거 네 요런 거를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실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회사 소개 발표문을 저희가 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곧 나올 겁니다. 네. 요걸 했어요. 뭘 했냐면, 본인의 스토리를 한 페이지에 가능하면 좀 만들어 달라. 어떻게 살았고, 자기소개서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회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 회사에서 당신 CEO 아니냐. 당신이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뭐고, 뭘 했었고, 앞으로 뭘 할 거고, 이 스토리를 쭉 좀 써봐라. 근데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한 페이지, maybe 2페이지 정도로 스토리가 만들도록 써봐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자기가 정리가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 안에 한 문장씩을 떼면 한 슬라이드씩의 메시지들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가 되게 단순하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맥킨지에서, 저는 맥킨지 없었습니다만, 그런 훌륭한 회사는 아닌데, 맥킨지에서 PT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한 장당 메시지가 하나를 넘어가면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인다. 가능하면 핵심 메시지를 하나로 뽑아라. 라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배려인 거예요. 아까 우리 김자문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 한 문장 한 문장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또 며칠을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나름 앞장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빨간 펜의 과정이 한 3번 정도 더 있었고요. 이게 한 버전 5 정도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모자라서 버전 7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했어요. 지난주에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했다. 이제 벤처캐피탈로 가자. 그래서 지난주 지나고 이번 주부터 제가 벤처캐피탈들을 3군데를 소개시켜 줘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모자라는 과정입니다. 이걸 보시면서는 우리 오디언스들께서 보시면서 요건 좀 부족한데? 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까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사실은 이 회사의 장점이 뭐였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장에서부터 보면 스트리밍이 있는데 스트리밍이 약간 텍과 기술들이 좀 보이고, 그 밑에 보면 좋아요와 하트들이 난무를 하고 있죠. 사실은 좋아요와 하트가 많아지는 게 이 회사의 핵심이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핵심을 아까 그런 한 장으로 써보는 과정에서 골라본 거예요. 사실은 아까 한 장으로 써본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이 안에서 네가 제일 중요한 거 3개만 골라봐. 5개만 골라봐. 밑줄 쳐봐.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것들이고 그 가장 큰 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저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중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볼 텐데 아까 그거랑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한 것들이 투자자들한테는 꽤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도 빈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 곳들은 여기 지금 서부현님께서 성장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하고 그 수치가 신뢰 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신뢰는 신뢰를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를 보시면 고뇌를 이 질문을 감안을 해서 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아까랑 시장 규모를 똑같이 얘기합니다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움직이면 더 재밌는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얘기를 기다리면서 자모님이랑 제가 두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아까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래픽적으로 상당히 깔끔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저 헤드라인이 생겨서 저는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는 그 그래프가 들어갔어도 이게 사실은 어떤 그래프고 어떤 의미인지가 사실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저 위에 레이블을 붙여주고 위에 헤드라인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회사가 보고 있는 시장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런 규모의 시장이라는 게 딱 보이고 오른쪽에 또 컴패러블한 업체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 회사는 넷플릭스, 뭐 디즈니 이런 거를 보는 회사구나. 여기를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어떠세요? 확실히 친절해졌다고 느끼는 게 그 전 IR 자료는 이런 차트가 7개가 막 들어가 있던 장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날 뭘 보라는 거지 싶었는데 여기는 정말 깔끔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가 정리가 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수치가 전면에 보이네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아까는 그래프가 있는 거는 그래프의 방향성만을 보여주지만 투자들이 보기엔 이렇게 딱 보면 연평균 26.3이야? 자, 투자자의 머릿속에 뭘까요? 26.3이야? 아, 그러면 내 IRR이 26.3을 기대하는 건가? 바로 오잖아요. 느낌이 바로 올 수 있게 되는 거. 두 번째는 7,800억 원 규모. 여기서 마켓 시어를 10%만 한다고 쳐도 780억 정도는 가겠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숫자로 전략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면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에 이제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 저거가 더 중요해요. 저 밑에 보면 별표에 OTT란 온라인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OTT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항상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OTT 모르죠. OTT를 설명할 수 있는 저런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경영자로서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장도 잘 만들었죠? 네, 여기는 그 한 단계 내려왔어요. 좀 전에 OTT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 OTT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냐? K-팝 시장. K-팝 시장이 크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여기는 크게 많은 것들을 할 건 없어요. 뭘 강조해야 되냐면 저 위에 메시지예요. 아까 OTT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 와, 7,800억 계속 커지고 있고 야, 금방 1조 가겠네? 근데 참 맞아. OTT 시장에서 컨텐츠 중에는 K-팝이 인기가 엄청 많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전달해줄 메시지가 단순해요. 하나. 전 세계에서 K-팝의 인기와 규모는 상승 중이다. 왜냐면 여기는 K-팝을 이용한 콘서트를 하는 곳이니까. 그 다음 장으로 이제 K-팝을 지나서 K-팝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데 그 온라인으로 가는 데서 누가 플레이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특징이 있고 컨텐츠의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점프했죠? 좀 전에 OTT 시장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OTT 시장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K-팝을 갑자기 인기했는데 바로 K-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데 온라인에 누가 있다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주요 특징, 컨텐츠 특징, 장점들이 사실 별다르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중요했죠. 유튜브는 콘서트 티켓을 못 팔고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그 상위권 아이돌에만 집중해 있고 빵야TV는 뭘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유튜브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다. 내 단점을 썼어요. 이 장표는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고치고 싶으세요? 어떻게 고치고 싶으세요? 말씀을. 장점을 좀 더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그러니까 다른 표현, 그러니까 단점을 뭐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좋은 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투자사로서 리스크를 좀 맞습니다. 인지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포장을 더 잘했다면 더 좋은 PT가 아니었을까 하는 저의 의견이고요. 혹시 네. 자무님도 저 여기서 사실은 요거 전에 사실 빵야 TV가 뭐라는 건지 한 번 더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비교를 그러네요. 해주는데 사실 경쟁사들의 단점은 이 회사한테는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단점으로 저렇게 카테고리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은 이런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장점과 이런 특징을 갖고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서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저 시장 안에서 빵야는 뭘 하고 있어를 강력하게 한번 보여주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빵야는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다른 데들도 있을 텐데 그들 대비 뭘 가지고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경쟁사를 비교하는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선전하는 페이지 중에 제일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선전 페이지가 혼란해. 여기는 너무 많은 걸 써가지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위쪽에서는 수치가 전면에 나오고 잘했죠. 그 뒤에도 수치가 전면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포장하는 데에 신경을 조금 덜 쓴 거예요. 왜냐면 자랑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요. 네,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을 너무 가지 않으면 돼요. 그 자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는 건데 내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강조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마치 애널리스트 보고서처럼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포장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내가 보기엔 요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요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아까 버전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놨고 그다음에 논리들이 좀 들어가 있기 시작을 했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회사 연역을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두 페이지의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바뀌면서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가 핵심 인력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사이에다가 뭘 좀 집어넣어라. 예를 들면 시장으로 놓는 것들을 다 가고 그 다음에 회사를 설명하고 회사를 설명한 다음에 경쟁사들이랑 어떤지 분석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회사 안에 장점을 인력이면 인력, 기술이면 기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순서를 좀 바꿔놓든지 좀 이렇게 묶어놔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작업들이 나중엔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거는 누적으로 13만 명이 접속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전히 여기서는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부족해 보일까요? 그 투자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사실 뭘 보여주냐면 빵야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장표 중에 하나죠. 뭐가 좀 부족할까요? 일단 뭘 잘하는지가 잘 안 보이는 게 제일 부족한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연역이라는 거는 좀 저것들을 좀 더 숫자랑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일스톤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제 연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것들이 뭐 주요한 이벤트들이었던 거는 알겠는데 저거를 좀 더 숫자랑 연관을 해서 뭐 접속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런 게 얼마나 뭐 더 하다든지 요 밑에 써놓긴 하셨더라고요. 뭐 30만 동시 접속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좀 더 그래픽하게 해서 숫자랑 같이 좀 숫자가 좀 더 눈에 보이고 그래프가 눈에 보이게 만들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두 가지 커멘트를 했는데 하나는 그런 커멘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연역과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데 오른쪽에 단위가 200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저걸 눈에 안 들어와요.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300만 명도 300만 명처럼 강조하고 싶은 숫자는 다시 전면에 나와라. 누적 13만 명 접속처럼. 두 번째는 야 니네 콘서트 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콘서트가 없냐? 1년에 한 2번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거예요. 사실 그 안에 콘서트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써놨어요. 사실은 그 콘서트들을 있는 대로 다 보여주면 자주 콘서트를 하고 자주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과정들을 보여줬으면 신뢰도가 더 높아질 거다. 아까 신뢰도 질문하신 분, 그쵸? 맞아요. 연역이 장점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장점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콘서트가 계속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콘서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여주든지 콘서트당 수익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또는 콘서트당 수익이 많거나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유명한 애들 또는 더 대규모 콘서트가 많이 유치되는 걸 보여준다든지 지금 황혁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 회사는 그게 장점인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 성장향에 가는 모멘텀을 보여주는 게 장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여줬어야 합니다. 지금 중간에 지정호님께서 그 PE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중요 자료는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폭이 넓어요. 사실 관점에서 보면 결과는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근데 어떤 때는 팀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대표의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팀이 만들어내고 있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력이든 대표든 기술이든 이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저 숫자의 모멘텀으로 나타납니다. 황혁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역 사이에 그 숫자의 모멘텀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좋은 거고요. 아까 저 위에서 누군가가 그 신뢰, 서보현님께서 신뢰 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인데요. 쌓아가야 돼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연역과 숫자가 연결이 돼서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상당히 계속 튼튼하게 발전하고 있네. 이런 데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가 짧더라도 짧게라도 그 성장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냐 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인력을 이렇게 이거는 계속 고치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게 좋다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즐겁게 뭐 한번 넘어가면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인력을 설명하는데 밑에 자본금을 써놨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누군지 잘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하려면 이 회사의 매출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어요. 특히 앞장의 연역에서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갑자기 보스턴과 인도네시아와 미얀마가 나왔어요. 사실은 투자자들로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흐름이 좀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모님 당황을 하시고 네, 계십니까? 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지사회가 중요한 한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로 이제 콘서트를 보내니까. 그렇죠. 그럼 왜 미국인지 좀 뭐 그런 상세 내용이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미얀마의 고객 수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해주든지 또는 거기서 실제로 발생하는 게 뭐라고 뭐 매출이 발생을 하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만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스테이지가 영할수록 얼리 스테이지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벤처 스테이지에 있을수록 어떤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회사에 더 신뢰를 주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꿈이 많습니다. 누구나 꿈은 1조예요. 하지만 1조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는 꿈만 있어. 꿈만 가지고 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걸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 많죠. 사실은 그 꿈만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대단히 드문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신뢰를 쌓는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점프를 해버리면 중간 과정에 생략돼 버리면 뭐야 미국에 있네? 인도네시아에 미얀마에 여긴 돈을 얼마나 잃을 거야? 일단 이 생각부터 듭니다. 필요한 거야? 그냥 막 아무나 막 뽑아놓은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라도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남게 됩니다. 사실은 PT라는 거는
10분, 15분을 넘어가면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부터 재미없어요. 어차피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퉁퉁퉁 크게 내 장점만 설명하고 숫자로 얼마야. 그러고 나서 디테일한 걸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새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다시 시장 현황으로 왔어요. 근데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K-팝 시장이 저렇게 됐고 라이브가 그 콘서트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온다. 좋은 현상입니다만 뭔가 순서는 안 맞죠? 그 다음 장으로 왔는데 이제 이렇게 왔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앞에 좀 갔었으면 좋겠지 않을까. 여전히 이제 앞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 그 제목도 없어졌고 메시지도 없어졌고 메시지를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지만 조금 피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장표를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분한테 빨간 펜을 하면서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줘라. 이거는 투자자한테 보여주는 언어와 또는 고객한테 보여주는 언어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고객한테 보내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서비스를 당신한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주요 고객인데 그다음에 안정성 있게 스트리밍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체 기획 공연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사는 것처럼 광고에 의존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수익이 아니라 콘서트 티켓을 팔고 그 안에 선물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보면 그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기술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런 이노베이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퀘스천은 그래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뭘 보여주냐면 그래서 효과가 뭔데? 예를 들면 빵야TV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저런 최적화된 서비스, 안정성,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또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닌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라든지 클래식 콘서트라든지 이런 조금은 소외 있는 층들에서는 얼마든지 3자 서비스로 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수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더 인기가 끌 것이다. 이게 효과거든요. 이 효과는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바로 매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하는 과정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그 눈에 띄는 좀 부족한 게 보이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인코딩 기술이 독특하다. 그것 때문에 뭐 그렇다. 오히려 뭐 여기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 좋았었어요. 다음 장 보면 이런 인코딩 기술은 주요 특허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고. 네, 그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주면 좋고 네. 특허는 되게 많은데 그 특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의 효과. 그게 어떻게 커머셜리 내가 매출로 연결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결제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근데 결제 시스템 다 있잖아. 지금 뭐 네이버 페이도 있고 뭐 페이팔 뭐 다 있고 다 있는데 뭐 딴 데는 없나? 실제로 근데 들어보니까 딴 데는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없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야구장에서 야구 티켓 살 때도 이렇게 그 금방 티켓이 동나버리고 막 그 결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이렇잖아요. 바로 이때 PT를 받기 전 모 회사에서 자체 망을 통해서 그 비대면 콘서트를 했었는데 15,000명이 들어왔다가 10,000명이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해외 결제가 다 쫑이 났어요. 다 실패를 하는 바람에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예를 좀 써주지. 네.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스트리밍 앞에 두 장이랑 이거를 보면서 그냥 크게 읽지 않고 사실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딱 와닿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업을 저는 사실 아직 여기까지 봤어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업을 모르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이 시장에서 결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해외 네. 결제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바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결제 시스템이 있구나 맞아요. 하고 넘어가는 거죠.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페이팔하고 어렵게 지금 여기가 그 온라인을 만들어 놓은 건데, 페이팔을 한 이유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들어오는 콘서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안정성을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까 해외 지사들도 다 있는 건데, 그 연결이 안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관점이 있었으면 훨씬 더 비즈니스 이야기 편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 3자의 관점으로 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IR을 만들 때 보면 내 얘기를 항상 하고 있지만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3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려나? 이 말은 알려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다시 제목이 들어왔죠? 이게 중간 과정이라 그래요. 바쁘니까 여기는 빼먹었던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나왔습니다. 되게 늦게 나오네요. 직접 아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하지만 아직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온라인 생중계를 한다는 것밖에 없죠.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앱의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앞에서 보여주고 시작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예를 든 게 뭐였냐면 누구였더라? 하여튼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수면에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어떤 데서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덜 인기 있는 채널이라 자기 팬미팅은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고 여기서라도 하고 싶다. 근데 그날 선물을 뭐 3천만 원어치 받았나? 그래요. 그럼 3천만 원어치 받으면 수익을 여기서 30% 떼고 남은 70%를 이제 그분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콘서트, 그러니까 팬미팅을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화면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동영상을 좀 보여줬으면. 네.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이 접속했고 몇 명 접속한 것 중에 계속 선물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여주고, 아프리카 TV는 아닙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유명인들도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실증적인 거예요. 아까 신뢰라는 표현은 구체적이고 그런 실증적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좋은 얘기들을 애널리스트처럼 하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과정은 그냥 밖에서 신문에서 찾아도 되고 누군가 해야 되고, 사실은 투자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IR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위한 기초자료를 주는 것과 그분들이 궁금해 하실 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됐었으면 또 좋았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더 들어가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지 알죠.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게 들어가고 보면 저는 지금 이 장표가 좋아요. 왜냐면 저 세 가지가 이거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되게 요약을 잘 해놨어요.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 그거를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왔죠. 그래서 콘서트를 들어오다 보니까 몇몇 명이 들어왔고 얼마를 벌었고, 좋죠?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좀 더 많으면 되게 좋은데, 그래도 저기 보면 매출도 있었고 수익이 얼마가 들어갔고 대충 느낌이 와요. 저런 것들이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겠죠. 그러고 이제 5개년 매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마지막인데요. 네. 한숨을 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되게 중요한 장표고, 그러니까 네. 마무리가 되는 장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저 숫자가 저는 딱 와닿지가 않는 게. 왜요 안 와닿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앞부분에서 아직 충분히 설득이 안 돼서 저 숫자가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숫자로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가 사실은 설득이고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걸 계속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이 사람이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뭐 예시라든지 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 내러티브를 이렇게 쭉 스토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되고 나서 이거는 정말 되는 그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 보이는 사업이구나 하면서 이걸 딱 봤으면은 1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숫자만 딱 봤을 때는 그렇죠. 바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그 구성을 뭐 매출도 브레이크다운을 해주셨는데 저거에 대한 설명도 아예 앞에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을 저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놓으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숫자인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앞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4,860억의 매출에서 42%를 성장하면 1조가 안 되죠. 42%. 그렇죠? 2,163에서 42%를 성장하면 4,860억이 안 되죠. 그렇죠? 300억에서 900억 성장할 때도 42%가 아니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네, 한 200% 이상이 돼야지 저 숫자가 나오겠네요. 꿈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과 현실에서 가능해 보이느냐를 얘기하는 관점에서 바라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에서 900은 저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무료 활성 유저 300만 명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요. 저 안에. 두 번째는 300만 명도 꽤 큰 숫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를 보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이걸 벤치마크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생과 중학생과 초등학생 합치면 몇 명이에요. 한국에서는. 또는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몇만 명이니까 합치면 콘서트 10개만 해도 한 100만 명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500만 명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BTS나 뭐 저스틴 비버의 팬클럽은 인스타 팔로워는 500만 명이에요. 뭐 그럼 500만 명 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저 숫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내가 체크하고 검증까지는 아닙니다만 체크해서 그럴 수 있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이 숫자들한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저 42%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처음부터 그 중간 과정이 없이 올라가 버리니까 1조가 부담스러워요. 우리 OTT 시장도 아까 7천 몇백억으로 시작했는데 1조예요. 이런 데서는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은 저 중간의 과정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것들을 쉽게 벤치마크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동접이 50만 명이다. 그러면 뭐 500만 명 갈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손익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게 이제 마케팅 코스트라고 저도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케팅 코스트를 2025년에 500억을 집어넣었어요. 500억 맞죠 이거 지금? 그쵸? 네, 2024년에 200억, 25년에 523억을 집어넣었습니다. 25년은 아예 의미가 없어요. 500억이라는 그 엄청난 마케팅비를 써야 할 정도로 커질 거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앞쪽에 스테이지가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성장한 속도를 낮춰서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전체 매출이 3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300억 정도 할 건데 올해 한 10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100억에서 뭐 좀 더. 그러니까 저 앞에 보일 때도 왼쪽에 보일 때도 2021년 앞에 19년 얼마, 20년 얼마, 21년 얼마 정도를 이렇게 모양을 보여줬으면 저런 느낌으로 가겠구나. 성장률이 그 정도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갈 때도 3배를 뜰 때는 뭐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이 조금은 줄어도 너무 많이 가버리면 이래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러니까 꿈의 크기가 큰 거 좋습니다. 하지만 꿈의 크기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꿈의 크기를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논리나 스토리들이
분명하고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어넣었을 때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의 신뢰도는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께 죄송합니다만 히스토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PE들이 투자할 때는 과거의 히스토리가 긴 회사들을 투자합니다. 사실은 3년이나 5년 정도 매출을 보였던 회사를 PE들이 잘 투자하진 않아요. 드문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숫자가 긴 것들을 보고 이 흐름이라면 이 흐름이 있었던 산업이라면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것은 잘 투자를 안 해요. 하지만 벤처 캐피탈들은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려면 뭘 봐야 되냐면 가능성을 보죠. 가능성을 본다는 얘기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기술 자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기술을 보여주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그거 말고 그 가능성이라든지 사람을 보여주는 방법은 태도로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를 포장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 안에서 작은 디테일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무기들이거든요. 그 무기를 허투루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정 대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해왔어요. 많이 정리를 했고 많이 가져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버전에서는 훨씬 더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거보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돼서 벤처 캐피탈들한테 가져갔는데 이 정 대표가 잘 자금을 유치해서 회사가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그 콘서트 유치가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되게 잘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분은 뭘 집어넣고 있냐면 새로운 기술들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콘서트를 해외에서 보고 싶은 리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뭘 해주냐면 아까 해외 지사에 있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줘요. 누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써줄 때 실시간으로 막 채팅을 동시 통역하듯이 막 보내줘요. 해외에서 인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3D 사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입체감이 있는 이어폰이 있지만 마치 막 이런 데서 소리가 들리고 이런 데서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처럼 입체감을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그 콘서트 티켓의 가격을 달리해요. 실제 콘서트장에서 콘서트를 하게 만들어 놓고 콘서트를 하면 여기는 R석, 여기는 A석, 여기는 B석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놓고 각각 그 자리에 카메라를 갖다 놔요. 그럼 R석 티켓을 산 사람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A석 티켓을 산 사람은 좀 더 멀리지만 전체 모양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콘서트 티켓을 다양하게 해요. 다양한 장치들과 다양한 콘서트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좋은 점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게 여기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다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버전 2개만 봤지만 정말 네.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엄청 바뀌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생각사는 다 들어있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투자를 얼마나 받을 거냐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서 사실 IR 자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감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사실 뭐 대표님도 코칭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사실 이 지금 세션만 봐도 어떻게 IR 자료 구성이 되어야겠구나. 뭐 저는 IR 자료를 뭐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세션이었던 것 같아요. IR 자료를 이제 만들 수 있겠습니까? IR 자료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배운 건 약간 제가 고객한테 피치를 할 때도 고객이 뭘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언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하는 언어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저희가 SAP에서 저희가 이런 세션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이런 IR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예를 보면 옛날에 2006년이었네요. 2006년에 뭐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 회사는 삼성전자에서 분사해서 나온 회사예요. 거기는 ERP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실사를 하는데 쭉쭉쭉 뽑아 나오니까 실사가 되게 간단하고 편안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간단하고 편안하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ERP 안에서 나온 숫자는 믿을 수 있어요.
프로드가 없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이미 쌓아져 있는 데이터고 그걸 바꾸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은 ERP가 있는 곳에 있는 그 숫자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중간에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갔더니 회계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뭘 했냐면 우리 회계사들을 10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원장을 다 맞춰봤어요. 영수증부터 원장을 다 맞춰봐서 사실은 거기에 매출을 트래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할 정도로 프로세스를 만져줘야 될 정도예요. 그러면 투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지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그 벤처기업들은 그런 게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적당한 정도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정도만 하면 됩니다만 거기서 시리즈 A, B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특히 C부터 E부터 D부터 E로 넘어가고 P하고 얘기를 하려면 ERP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세이비랑 얘기한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실사할 때의 느낌도 다르고 관리할 때의 느낌도 다르고.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솔루션에 되게 중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세션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한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남기는 했으니까 만약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놓친 질문들 이거 저희가 김다인 님이 질문해 주셨던 게 저희가 놓치고 갔었던 것 같은데 네네. IR 자료와 피칭을 준비하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있었네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포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그죠? 담당자들은 이제 IR 자료를 지금 막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언어로만 설명해서는 투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조금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3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도 그런 약어들을 막 쓸 것이냐. 약어에다가 밑에 그 줄을 달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진짜 어려워요. 어떤 PT들 가면 와 이게 중간을 왔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아예 그냥 단어를 모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꼭 하이텍이나 특이한 인더스트리여서만은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쓰시던 말들을 저희가 모를 뿐이에요. 그 언어가 다른 것들이 아마 제가 제 경험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점이고 그게 실수라면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모님은? 정준님께서 네,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의 얘기긴 한데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또는 받는 사람이 듣고 싶은 게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지훈님이 좋은 투자자와 투자처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자와 투자처는 다른데요. 네. 좋은 투자자라는 말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투자자는 다 나빠요. 악덕 사모펀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 나빠요. 나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회사는 영속을 해야 됩니다. 사모펀드는 어느 순간에 끊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했다가 회수해야 됩니다. 거기서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투자자라는 건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르다는 건 인정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투자자가 아니라 맞는 투자자를 찾아야 돼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자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을 공부를 하고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하고는 이런 데 투자자가 맞겠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경영에 참여 안 하고 그냥 돈만 대고 5년쯤 있는 사람 또는 돈만 대고 1년쯤 있는 사람 또는 경영에 간섭을 엄청나게 하는데 7년쯤 있는 사람 그 다음에 IPO로 나가고 싶은 사람 또는 같이 경영 매각을 하고 싶은 사람 나는 2배 성장을 원하는 사람 5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투자자를 받는 게 더 유리할지에 대한 것들을 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동네에서 좀 오래 있던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벤처 캐피탈을 다 막 20군데, 30군데 찾아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내 산업에 맞는 거, 거기에 맞춰서 투자들을 물색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종류의 투자한테 갈래? 이 종류에 가려면 어떻게 컨택을 해야 돼? 그분들한테 가려면 어떻게 프레젠트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김다희님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빨간펜 선생님이 꼭 빨간펜, 필요하겠네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추가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뭐 채팅창에 뭐 이거 끝나더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메일로라도 답변 드릴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션 마무리하고요. 네. 대표님, 투자자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